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이란 두 글자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 이중국적을 가졌던 한 일본 여성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체감하며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스위스 국제경향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대한민국은 일본을 18계단 앞서게 되었습니다. 1인당 GNI 역시 한국은 36,194달러로 일본을 한참 추월했습니다. 한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아버지와 그의 딸은 일본이 아닌 호주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 호주 어딜 가도 만났던 한국이란 두 글자에 불편했던 부녀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자신들의 자국인 일본을 찾았다가 단 몇 년 사이 변해버린 정말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펼쳐졌고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던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즈미 아키코야입니다. 올해 17살이고 일본인 아버지와 호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지만 제 이야기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도쿄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는 일본인이시고 어머니는 영어 강사로 일하시던 호주분이세요. 두 분은 어머니가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때 만나 결혼하셨다고 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제가 호주 국적도 있다는 걸 잘 실감하지 못했죠. 집에서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했고 어머니도 거의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셨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길 바라셨어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다도 수업도 듣게 하시고 일본의 전통 축제가 있을 때마다 유카타를 입히고 데리고 가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본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카즈미, 네가 비록 이중국적자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일본의 전통과 예절은 꼭 배워야 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기모노 입는 법부터 다도 서예까지 배우게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또래들보다 일본 전통 문화를 더 잘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저는 평범한 일본 아이들처럼 생활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운동회도 참가하고 소풍도 다녔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어머니 때문에 가끔 친구들의 관심을 받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평화로운 일본 생활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호주 시드니 지사로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2, 3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호주에서 살고 있네요.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에 많이 슬펐거든요.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다니던 다도 수업을 못 가게 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는 제게 약속하셨어요. 호주에 가서도 우리는 일본의 전통을 잊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끼는 기모노랑 일본 전통 인형들을 모두 챙겼어요. 호주에서도 이걸로 일본의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요. 시드니로 떠나기 전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일본 생활은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드니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영어가 들려오는 게 이상했고 도로에 차들이 반대로 다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미리 알아봐준 집은 시드니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저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어 수업이 있는 국제학교를 골라주셨거든요.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금발머리도 있고 갈색 머리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카즈미 아키코야입니다. 제가 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일본과 호주의 이중국적자라는 걸 알고는 더 궁금해했죠.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했지만 일본어 수업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일본어 수업 시간에는 저처럼 일본에서 온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저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호주식으로 살면서도 일본식 도시락을 매일 싸주셨거든요. 예쁘게 꾸민 도시락을 보고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오니기리와 계란말이, 작은 소시지까지 친구들은 제 도시락을 구경하며 일본 음식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덧붙이자면 도시락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양식보다 일본식이 더 영양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되도록 일본식으로 도시락을 싸도록 강조하셨거든요.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부딪히는 게 싫어서 평일엔 일본식으로 먹고 주말엔 서양식으로 해주셨어요. 주말에만 먹으니 특별한 느낌이 들었는지 햄버거나 피자도 좋아했어요. 방과 후에는 일본어 보충 수업도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일본어를 잊지 않았으면 하셨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고 주말에는 함께 일본 드라마도 보고 만화책도 읽었어요. 시드니의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일본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주말이면 그곳에서 열리는 일본 문화 수업에도 참여했죠. 다도를 배우고 종이접기도 하고 일본 전통 놀이도 했어요. 덕분에 호주에 살면서도 일본 문화를 계속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점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잘 도와줬죠. 특히 아야라는 일본계 호주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더 잘 통했어요. 아야는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모두 일본인이었거든요. 아야와 저는 자주 어울렸어요. 함께 일본 노래를 듣고 간식도 나눠 먹고 숙제도 같이 했죠. 아야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야와 달리 저는 항상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호주 국적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기모노를 입고 갔죠. 어머니는 호주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기모노를 고집했어요. 행사날, 저는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연한 분홍색 기모노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제 기모노를 보고 연신 예쁘다고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됐어요. 문화교류 행사장에서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몇몇 친구들이 한복과 기모노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기모노가 먼저예요. 한복은 기모노를 따라 만든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한국 친구들이 불쾌해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K-팝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죠. 카즈미. 이 노래 들어봤어? BTS라고 하는데 정말 멋있어.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친구 사라가 자기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려줬어요. 저는 곱게 화장하고 춤추는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일본에도 아라시나 헤이세이 점프 같은 멋진 아이돌이 많은데 왜 하필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은 자꾸 한국 음악을 틀었어요. 심지어 일본인 친구 아야조차 K-팝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카즈미 너무 고집부리지 마. 한국 음악도 정말 좋아. 아야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 과자도 먹기 시작했어요. 학교 매점에서도 한국 라면과 과자들이 늘어났죠. 일본 과자 코너는 점점 작아지는데 한국 과자 코너는 자꾸 커져갔어요. 우리 집에서 한국 드라마 보지 않을래? 어느 날 사라가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저는 일부러 안 간다고 했어요. 대신 집에서 일본 드라마를 봤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부스가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국 부스 앞에 긴 줄이 섰어요. 친구들은 한국 떡볶이를 먹겠다고 줄을 섰고 K-팝 댄스 공연은 체육관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일본 부스에서 열심히 일본 과자를 팔고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옆에서 한국 친구들이 파는 떡볶이 냄새가 자꾸 났고 멀리서 들리는 K-팝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렸죠. 카즈미 너도 한번 떡볶이 먹어볼래? 아야가 떡볶이를 사와서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일본 음식이 더 좋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한국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했죠. 친구들에게 일본 음식이 더 좋다고 한국 음식 싫다고는 했지만 저도 모르게 떡볶이의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죠. 이건 배고파서 그런 거라며 머릿속으로 부인하려고 애썼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일본이 훨씬 더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 반이 새로 생긴다는 공지가 났거든요. 일본어 반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저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학교에서 한국어 반이 생겼어요. 저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는 젓가락질을 멈추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말도 안 돼. 왜 하필 한국어야?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카즈미, 넌 절대 한국어 반에 들어가선 안 돼. 우린 일본인이야.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여보,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카즈미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말씀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호주 사람이라 이해 못할 거야. 우리 일본과 한국은 달라. 아버지는 거실로 가버리셨고 저와 어머니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마저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가정 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일본 문화를 강조하셨고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일본 문화원에 가셨어요. 네가 일본 문화를 잊으면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어느 날은 제 방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카즈미, 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한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편에 서서 더욱 일본 문화에 집착했죠. 학교에서도 일부러 한국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고 한국 친구들과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갈등은 계속됐어요.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얼른 채널을 돌리셨고 식탁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특히 큰 싸움이 났던 건 어머니가 한국 화장품을 사오셨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한국 물건은 들이지 마라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이건 그냥 화장품일 뿐이에요 라고 대꾸하셨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갈등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특히 어머니가 밤에 혼자 우시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호주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호주 문화 수업을 들을 때도 관심이 없었고 호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일본인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다문화 페스티벌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모든 학생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야 했죠. 저는 당연히 일본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카즈미 넌 호주 문화도 소개할 수 있잖아?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또 엇갈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본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호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그리던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거든요. 제가 기억하던 일본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있었고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과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본어 인사 대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새로운 학교에 첫 등교를 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서로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대박! 진짜? 언니, 같은 한국어가 일상적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더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듣고 있었고 급식실에서는 김치와 떡볶이가 인기 메뉴였어요. 심지어 교복 스타일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호주에서 왔다고? 난 뉴진스 좋아하는데 호주에서도 뉴진스 유명해. 저는 뉴진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인기 걸그룹이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영어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친구들은 자신의 최애를 꼭 언급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도 저는 BTS의 RM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은 한국 연예인들의 영상을 보며 춤을 따라 췄어요. 교실 뒤편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필통과 노트도 전부 한국 캐릭터였어요. 방과 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한국어 배우면 취업할 때 유리하대.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거리에 나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야나 하라주쿠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 즐비했고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일본 전통 찻집은 찾기 힘들었는데 한국식 카페는 어디에나 있었죠. 저는 집에 와서 아버지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일본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다들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다지 확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주말에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있다고 공지하셨어요. 반 친구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안 갈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특히 옆자리에 앉은 유카라는 친구는 제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유카가 제게 다가왔어요. 카즈미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유카는 학급 반장이자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 학생이었죠. 카즈미는 왜 이렇게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거야? 호주에서 왔으면 더 개방적일 줄 알았는데 유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유카는 자기랑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어요. 유카가 데려간 곳은 한국 카페였어요.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했고 메뉴판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죠. 유카는 저를 위해 주문을 해줬어요. 이건 달고나 라떼라고 해. 한국에서 유행한 음료야. 음료를 마시면서 유카는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유카도 저처럼 한국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계시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한국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고 했었거든요. 난 지금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 유카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일본의 큰 기업 대신 한국 회사를 선택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유카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 회사의 신입사원 환영회 영상이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신입사원들과 게임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모습이었어요. 일본 회사는 너무 딱딱하잖아. 하지만 한국 회사는 달라. 수평적인 문화도 있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잘 들어준대. 유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와 유카는 저를 근처 한국문화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K-팝 댄스 교실도 있었고 한국 요리 강좌도 진행 중이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유카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카가 주말 문화체험 행사에 같이 가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면 어떨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거야. 저는 고민 끝에 유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말에 열리는 한국 문화 체험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유카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저희 또래 여학생들이 정말 많았죠. 카즈미 먼저 한복 체험부터 할까? 유카가 제안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따라갔죠.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예쁘고 편했습니다. 기모노처럼 꽉 조이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편했거든요. 그 다음은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어요. 김밥 만들기 교실에 참가했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밥은 일본의 스시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죠. 이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일본 걸 따라한 거지. 점심시간에는 직접 만든 김밥도 먹어보고 다른 한국 음식들도 맛봤어요. 특히 떡볶이가 맛있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호주에 있을 때 왜 떡볶이를 멀리 했나 후회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유카는 제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걸 보더니 웃으면서 역시 맛있는 건 국적이 없나 봐 라고 했어요. 오후에는 K-팝 댄스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유카가 저를 무대로 끌고 갔죠. 강사님이 쉬운 동작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국 드라마 상영회도 하고 있었어요.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일본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인상적이었죠. 또한 한국어 기초 회화 교실에 참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웠는데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신기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카가 저에게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다음에 한국 카페 새로 생기면 또 같이 가자. 유카의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몰래 유카가 추천해준 한국 노래를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 들으니 곡이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노래 가사가 화면에 일본어로 뜨니까 내용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으시곤 의아해 하셨어요. 카즈미 그거 한국 노래 아니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노래를 껐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웃으시더니 사실 엄마도 한국 노래 좋아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셨는데 거기엔 제가 듣던 것과 같은 한국 노래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됐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가족 모두 함께 가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셨죠. 알고 보니 아버지의 회사가 한국 기업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3박 4일 출장인데 주말이 껴있어서 가족 여행도 겸할 수 있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카즈미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수긍하셨어요. 저는 유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유카는 정말 기뻐하면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줬습니다. 특히 홍대와 명동은 꼭 가보라고 했죠. 한국 화장품도 사오라고 부탁했고요. 출발하기 전날 유카는 제게 작은 한국어 회화책을 선물해줬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한국어 배울 때 썼던 건데 네가 가지고 가.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도 관심 있게 봤죠.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흐뭇해하셨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고 면세점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회사에 가봐야 하는데 너희들은 시내 구경을 해도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는 벌써 가고 싶은 곳들을 검색하고 계셨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유카가 가르쳐준 대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죠. 종업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버지께서는 회사로 출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관광을 시작했어요. 유카가 추천해준 첫 번째 장소인 홍대로 향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광고판에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들이 가득했어요.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특히 패션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모두 세련되고 트렌디해 보였죠. 어머니는 먼저 화장품 가게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한국 화장품이 일본 것보다 훨씬 저렴한데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 어머니 말씀대로 가격이 정말 착했고 테스터도 마음껏 써볼 수 있었어요. 점심으로는 유명한 한국 치킨을 먹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를 본 적은 있지만 본고장의 맛은 또 달랐어요. 특히 양념치킨의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오후에는 유카가 꼭 가보라고 한 한국 포토 스튜디오에 갔죠. 일본의 프리쿠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자연스러운 보정으로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보며 어머니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자유롭고 활기차요. 취업할 때도 한국어가 큰 장점이 된대요. 사실 한국의 여기저기를 어머니와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일본의 거리는 진짜 도쿄 중심이 아닌 이상 조금만 벗어나도 한적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북적거렸기에 속으로 사실 진짜 많이 놀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구나. 회사 분위기도 좋고. 라며 말끝을 흐리셨죠.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던 아버지지만 지금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유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유카는 제가 보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했죠. 내일은 꼭 명동에 가봐. 거기도 재미있을 거야.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카즈미 오늘은 케이팝 댄스 학원에 가보자. 어머니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인터넷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해 두셨더라고요. 그 댄스 학원에 도착하니 저희 또래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브라질 등등 국적이 정말 다양했죠.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쉬운 동작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음악도 신나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유카 말대로 명동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특히 이번에도 일본인들이 정말 많았죠. 제 또래 일본 여학생들은 모두 한국 화장품이나 옷을 사러 한국에 온 것 같았죠. 솔직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체 나는 왜 일본 문화를 그렇게 고집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호주에서 지낼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문화를 찾아보기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기모노를 입었을 때는 와, 신기하고 이쁘네 라며 봐주긴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거든요. 호주에서는 한국의 콘텐츠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노래,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식, 한국 연예인 등등 온통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지 일본에 대한 뭐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일본을 찾았을 때 일본 공항에서부터 들리던 한국어들과 한국의 식료품, 한국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제 친구들은 한국말을 섞어가며 대화를 할 정도로 이미 한국이 일본 젊은 사람들을 집어삼켰었죠. 어딜 가나 한국이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거부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유카와도 더 가까워져서 주말마다 한국 카페에 가고 같이 한국어도 공부하게 됐어요. 평생을 일본만 강조하던 분이 이렇게 바뀐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걸요. 일본 문화도 소중하고 한국 문화도 멋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앞서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호주에서의 경험, 일본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 문화와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요. 저는 새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카즈미 아키코야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무지성 한국에 대해 비하하는 혐한 잡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일본인들이 그것이 옳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도 드네요. 일본인들이 어느 한국인 개발자에게 악성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착한 척 하느냐? 감히 한국인 주제에 대일본 제국을 돕겠다고 설치는 거냐? 식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27살 된 엠마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이드 일을 하러 왔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일본에 올 때는 국제학교 영어 교사로 왔었죠. 일본에 오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일본 전통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정갈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세련된 기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 축제,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이런 이미지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살아보니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도 많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일하는 국제학교에서 겪은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었는데요.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은 알아듣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본어와 영어의 의문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에는 자음 연소음이 거의 없어서 학생들은 스트리트나 스프링 같은 단어를 발음할 때 모음을 끼워 넣어 스토리토, 그리고 스프링구처럼 말합니다. 게다가 일본어의 음절 구조는 주로 자음과 모음 패턴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빅을 비구로 발음하죠. 무엇보다 강세와 억양의 차이도 큰 문제였어요. 일본어는 음의 고저로 강세를 표현하지만 영어는 강세 있는 음절을 더 길고 크게 발음하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평평하고 단조롭게 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음은 둘째치고 이 강세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발음 연습을 위한 특별 수업을 만들고 개별 학생들과 1대1로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죠. 학생들이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오디오 자료도 활용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발음 향상 속도가 학교 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학교는 이런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영국인이시잖아요. 다른 일본인 선생님과는 달라야죠.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는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현영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반 학생이 아니었어서 몰랐는데 한국에서 왔던 현영이는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외국이라고는 일본밖에 와본 적이 없더라고요.
영어 문장 구성도 훌륭했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고급졌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 학생들의 어휘력은 영국으로 따졌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는데 현영이의 수준은 영국 대학생들과 견주어도 모자랄 것 없어 보였어요. 실제 나이는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일본과 한국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붙어 있는데 대체 왜 다른지 말이죠.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어의 특징이 영어 발음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영어와 꽤 유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영어의 F와 V 소리와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 소리들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본어에 비해 강세와 억양의 변화가 뚜렷해서 한국인들이 영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익히는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탄했던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예요.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일본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 도망가는 일본인이 많아요. 글로벌 진출이라는 말은 상위 1%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영어 교육은 이런 국제학교에서나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름이죠. 앞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의 교육도 그다지 질이 좋지 않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현영이가 굳이 일본에 온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현영이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역사학자가 되려면 한국에 있어야지. 왜 일본에 왔느냐 물으니 한국인 현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려면 일본의 역사도 알아야 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던 역사를 축소하고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해야 일본인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일을 알리려면 영어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온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토록 깊은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영이와 가까워지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거나 제가 질문을 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제 책상 서랍에서 집에 돌아가세요 라고 쓰인 쪽지를 발견했어요. 다른 날에는 제 신발 안에 못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죠. 학생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외국인은 집에 가야 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하품을 하거나 책상을 두드리며 집중을 방해했죠. 심지어 제가 칠판에 글을 쓰고 있을 때 뒤에서 지우개를 던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하고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밤에는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영이가 퇴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 혹시 이지매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지매, 즉 일본식 집단 따돌림이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의 정확한 설명이었던 거죠. 일본의 이지매 문화는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은 사회 문제예요. 이는 단순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넘어서 집단이 한 개인을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지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은밀함과 지속성이에요. 이지매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욕설 대신 무시하기, 소문 퍼뜨리기, 은근한 조롱 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이런 방식 때문에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이지매가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여기며 충격을 이겨내면 더 강해진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인식 때문에 이짐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존감 하락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지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지메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못 버텨? 쟨 어차피 안 될 애였어. 지가 나약해서 그렇게 된 걸 왜 내 탓을 해? 난 쟤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이짐에는 직장이나 학교 친구, 선후배 간에 일어나지 학생과 선생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짐의 대상으로 삼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에요. 이런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제가 더 쉬운 표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현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의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현영이도 역시 이지매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영이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일한 교환 학생으로서 처음부터 다름을 가진 존재였죠.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질투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갔다고 해요. 현영이가 겪은 이지매는 제가 겪은 것보다 더욱 교묘하고 잔인했어요. 학생들은 현영이가 한국어로 통화할 때마다 주변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조롱했고 수업 중에 현영이가 발표를 할 때면 모두가 일부러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해요. 하지만 SNS를 통한 괴롭힘은 아무리 현영이라도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익명으로 현영이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이가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심지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현영이를 사칭하기도 했죠. 이런 온라인 괴롭힘은 24시간 내내 현영이를 괴롭혔고 그곳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고 해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버틸 수 있었죠. 한국은 침략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많이 견뎠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익숙하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이겨냈어요. 저도 그런 정신을 물려받고 싶어서 힘들어도 버텼어요. 저는 현영이의 말을 들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굳건한 심지를 가진 현영이가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영이마저 이런 이지매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지매하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질서와 존중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교장 선생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에게 학생들의 모욕적인 행동들, 은밀한 괴롭힘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브라운 선생, 그건 그저 아이들의 장난일 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이지매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브라운 선생, 우리 학교에는 이지매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이 외국인이라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좌절감에 빠졌어요. 학교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죠.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본을 떠날 순 없었어요. 제 집 계약이 아직 몇 달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죠. 마침 외국인을 위한 여행 가이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제게는 딱 맞는 일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로 일한 지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일본에 온 이래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일본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새로운 예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행사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우리 가이드들은 당분간 일거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난카 아이트로프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진이 1944년에 있었으니 이제 그 주기가 다시 돌아온 셈이죠. 저도 일본에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하지만 이번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경고는 정말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대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역사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던 담대한 현영이를 만나며 크게 놀랐는데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작은 흔들림에 깜짝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비상용품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어차피 떠날 거, 지금 당장 떠날 건지, 아니면 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별다른 관측이 없다면 지진주의보를 철회할 거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에 안도하기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방제용품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제용품 코너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용 정수기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다른 손이 제 손보다 빨리 그 정수기를 낚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그의 장바구니를 보니 이미 여러 가지 방제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순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마저도 가져가려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났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그 정수기 하나만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제용품을 하나도 못 구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미안합니다만 저도 필요해서 산 겁니다. 다른 걸 찾아보세요. 저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거든요. 하지만 이 위기 상황 앞에서는 그들도 결국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그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학교에서의 경험과 마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본 거예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요. 물론 이것이 일본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광경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마트에서 몇 번 마주쳤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중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아까 물건을 사려다가 못 사신 걸 봤어요. 혹시 방제 용품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가 가진 것 하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에는 2개의 방제용품 세트가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죠. 저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많으신데 그쪽에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라서요. 그러자 그 남성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미 집에 가족 수대로 방제용품을 구비해놨어요. 이건 여분으로 산 거라 남는 거예요. 이거 2개 다 가져가세요. 아예 2개를 다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왜인지 일본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국적을 여쭤보니 한국인이시더라고요. 현영이 이후로 처음 만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섬찟한 목소리로 저기요 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아까 제게 양보하지 않았던 그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한국인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어조가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아서 각자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거든요. 남에게 의지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같은데 일본에서 이런 문화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 중단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은 제가 한국인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걸 민폐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게 무슨 무례인지 당혹스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한국인 남성이었죠. 서로 돕는 것이 어째서 나쁜 습관이 된다는 거죠. 위험한 시기일수록 더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인간이란 돕고 사는 존재예요.
일본인 남성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반문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인들은 이해 못하죠. 이게 우리 일본의 방식이니까요. 각자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르면 가만 계세요.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서로 돕는 것이 어떻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오히려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현영이에게 들었던 어려울 때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낸 한국인들이 생각난 건 왜일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남성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 일본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 살아본 적 있나요? 대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인 남성도 만만치 않았죠. 일본과 같은 자연 재해만 없었을 뿐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된 적이 있을 정도로 크나큰 위기가 많았어요. 일본만 어려웠을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일본인 남성은 결국 참았던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여기서 살아본 적 있어? 우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야.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일본인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인 남성은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그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려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외면하고 지나쳤던 사람을 제가 도와주니까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에 화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본인 남성은 전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한국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영이도 그랬고 지금 나를 도와준 이 한국인 가족분들도 그렇고 뭔가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다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한국인 아빠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아내분과도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셨어요. 자주 통화하며 지내다 어느 날은 한국인 가족 댁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의 향기가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식탁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색색의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하얀 밥까지.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침이 고였죠. 저는 맛있게 먹으라는 말에 감사 인사를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 먹은 건 조금 두려웠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순두부찌개라는 음식이었는데 고소한 향기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일본의 미소시루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매콤하고 진하며 풍부한 맛이었죠. 그 외에도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먹었는데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냈던 영국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음식이 제 입맛에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풍성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화에 좋다는 매실차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콤한 게 딱이더라고요. 차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영국인데 이런 생소한 차를 마시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잠깐의 담소를 나눈 뒤 한국인 아빠가 일본에서의 계획을 물으셨어요. 저는 지진 위험 때문에 일본에 계속 남아있는 게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죠.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 가족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다 같이 일본으로 온 건데 당장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도 같았고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일본의 지진 경보 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지진 정보 앱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 사용하다 보니 서버가 감당 못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에 지내며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지진 정보 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앱을 사용했습니다. 그 앱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했는데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국인 가족의 아버지 분께 말씀드렸더니 한국인 아버지는 눈이 커다래지며 놀라시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아시는군요. 사실 그 사이트 저와 제 동료가 만들었어요. 라는 말을 했죠. 저는 당연히 그 앱을 일본인이 만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일본에 온 한국인 개발자였고 퇴근 후에 틈틈이 사이트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공익 목적으로요.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트를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걸 안 몇몇 일본인들이 악성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착한 척하느냐? 한국인 주제에 일본을 돕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수하게 돕겠다는 마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사이트를 만든 분이 사이트를 접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럴수록 일본인들만 손해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의의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마트에서 봤던 일본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 서로를 도와야 할 때의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한국분이 일본에서 만든 지진 정보 사이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당시 한국 학생들이 만든 코로나 확진자 현황 웹사이트를 참고한 것이었다고 해요. 한국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정부나 큰 기업이 할 일을 평범한 대학생이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무료 사이트였고 광고 같은 것도 게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순도 100% 공익 목적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사이트가 워낙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방송국에서도 그 학생들을 초대해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그 학생들을 칭찬하고 고마워했다면서요. 여기까지만 봐도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저주를 하니까요. 이 이유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요?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요.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일본은 예의를 중시하고 배려심이 깊은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알던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몇 번이고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얘기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진 정보 사이트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행동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더 감사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한국을 돕겠다고 나섰을 때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저는 문득 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일본을 떠나면 바로 영국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죠. 그래서 만약 지진 경보가 해지되지 않는다면 바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사연을 적는 지금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는데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일본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한국에 갈지 정한 상태일 거예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 가족이었죠. 저는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한국에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밤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쪼록 일본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이 늘 안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사연의 한국인 가족분들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